탐사K는 최근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빚어진 지적장애인들 사이 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내 지적장애인 범죄 실태와 대책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오늘 짤막 토론에선 지적장애인 범죄를 막기 위해 앞으로 지역사회에선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사건을 취재했던 안서영 기자 그리고 강석봉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안 기자, 이번 취재에 어떻게 착수하게 됐습니까? 네, 최근에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일대에서 지적장애인 7명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폭행을 일삼은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놀랍게도 가해자들 역시 지적장애인이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범행 기간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였는데요. 제주에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 담뱃재를 먹이고 감금까지 하는 등 끔찍한 범죄가 이어졌는데도 반년이 지나서야 드러난 점이 의아했습니다. 지적장애인이 더 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벌인 이 범죄를 과연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어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취재를 시작해보니 범죄가 알려진 것보다 더 오랜 시간 지속됐고 가해자들은 대부분 전과자인 데다 성폭력의 조건 만남까지 추가 피해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어서 좀 강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곳이 제주시청 바로 옆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전에 혹시 제주도 차원에서 인지가 됐었습니까? 네, 지난 7월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근처에서 장기간 지적장애인들이 어떤 폭력 그리고 갈취, 성범죄가 무방비로 노출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피해 장소가 시내 중심권이고 특히 관공서 주변이라는 점 그리고 상황이 악화된 이후에야 이제 밝혀진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가해자 11명 중 지적장애인으로 이제 피해자 또한 지적장애인 동료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으로 이제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제보라든가 이제 신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네. 행정이라든가 경찰에서조차 이 사전 인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우리 사회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제보가 있었다면 사전에 좀 인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이군요. 안 기자, 지난주에 이 가해자들에 대한 법원 1심 선고가 있었잖아요. 근데 과연 이렇게 처벌을 한다면 재범을 막을 수 있을까요? 네, 법원은 지난주 1심 선고 공판에서 가해자 11명 중 5명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에게는 벌금형이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는데요. 앞서 저희가 보도했다시피 판결로서의 의미 말고 정말 지적장애가 있는 가해자들에게 재발 방지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지적장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한 사법체계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교도소 안에서 스스로 잘못을 돌아볼 수 있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데다 풀려나도 비장애인들과 함께 집단 교육을 받다 보니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실정인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해 범행은 되풀이되고 피해자들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못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취재 과정에서 만난 피해자들은 모두 형을 살고 나온 가해자들이 또다시 가해를 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네, 과장님 이렇게 지금 안서영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또다시 재범이 있을까 두려워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적장애가 있는 가해자들의 경우 장애 특성을 고려한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제주도 차원에서 고민하는 지점이 있을까요? 네, 사실 11명 중 5명이 징역형, 6명이 이제 불구속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네. 사실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가해자들한테 내려진 이 범죄가 결국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인지 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고요. 예. 또 장애의 특성을 고려해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든가 또 취업, 교육, 또 일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소수의 어떤 사각지대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대책이 절실하고요. 특히 발달 장애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해서 보호 관찰과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대전지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재범률을 줄이기 위해서 기소유예 조건을 관련 기관의 어떤 1대1 맞춤형 훈련 교육을 통해서 보호 관찰을 이제
받도록 하는 건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지금 그 도입을 좀 해야 될 시점이고 또 네. 검찰을 검찰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게 제주지검에 요청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좀 아무래도 이런 다양한 대안들이 좀 실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안 기자, 취재 과정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당사자 여러 명을 만났었잖아요. 범죄가 되풀이되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을 계속 찾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 취재 과정에서 느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이 외롭기 때문이었는데요. 그 시청에 가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시청 앞에 모이는 지적장애인은 주로 10대 후반이나 20, 30대였는데요. 실제로 지적장애인들이 학교 밖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취업은 고사하고 친구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복지관은 평일 저녁이나 주말엔 운영하지 않는 데다 공공체육시설은 장애 특성을 감안해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적장애인을 배척하는 분위기다 보니 이용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양지에서 어울릴 기회가 없다 보니 자연스레 저녁이 되면 지적장애인들만의 무리가 형성되고 그곳에서 범죄가 되풀이왔던 겁니다. 네, 과장님 지금 이렇게 안서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이들이 결국은 외롭기 때문에 범죄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그 장소를 찾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 지적장애 그리고 자폐성 장애를 합쳐서 발달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 아무래도 이 발달 장애가 있는 부모들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성인 발달 장애인을 위해서 제주도가 마련한 대안이 있죠. 예, 사실 그 발달 장애인 제주 지역에 그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들이 3,952명 정도 거의 4,000명에 가깝습니다. 꽤 많네요. 예, 그리고 그 전국적으로 이제 8.5% 정도인데 9.5% 정도거든요. 예. 그 제주 같은 경우는 10.8% 정도로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그 특히 그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특히 성인 발달 장애인들에 대한 그 건전한 여가 문화 공간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주중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주말 프로그램이 현재는 이제 그 미흡하게나마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많은 이게 그 18세부터 64세까지 발달 장애인 성인 그 장애인들이 한 7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서 그 주간에 이제 야간 그리고 주말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지금 청소년들을 위한 그 생리행 카페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네.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그 노래방 형태의 어떤 그다음에 여가 시설을 즐기고 있고 또 그 버프 같은 차량을 이용한 버프 같은 어떤 그런 형태의 여가 시설도 이제 도입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발달 장애인들이 일거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 기자, 앞서 탐사 K에서 우리가 당사자들의 부모의 이야기를 지금 들어봤잖아요. 이때 나왔던 게 이들을 따로 분리시킬 게 아니라 어떤 지역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 이런 목소리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물론 발달장애인이 일과 후에 즐길 수 있는 여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한데요. 근데 당사자들이 보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해 지역사회 안에서 즐길 수 있도록 자조 모임을 만들어주자는 건데요. 그동안에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따랐지만 성인이 되면서 욕구가 다양해진 만큼 함께 모여서 하고 싶은 것을 직접 결정하고 실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기관이나 봉사자 등은 주변에서 최소한의 울타리 역할을 해주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 방금 안서영 기자가 얘기했지만 당사자들의 자조 모임.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주 지역에서는 당사자들보다는 부모 위주의 자조 모임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제 듣기로는. 실제 현장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발달 장애인 그 자조 모임은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그 4,300만 원을 그 지원을 해서 네. 그 돈에 3개 기관에서 지금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고 사실 그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그 피플 퍼스트라는 어떤 그런 단체에도 지금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60여 명 정도가 지금 이 자조 모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행정에서 향후에 네. 확대 지원을 통해서 발달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활동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그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금 건립하고 있는 복지관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발달 장애인 복지관인데요. 사실 원희룡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도내 4천여 명의 발달 장애인과 가족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그 제주시 아라동에 작년 12월에 이제 착공을 해서 순조롭게 진행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제주 발달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에서 타 지역은 2개소입니다. 저희들이 한 예. 3번째 정도인데 제주인 경우는 한 1,480평에 166억 7천만 원 정도를 이제 투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재활 서비스라든가 자립 지원 서비스를 가능하게끔 하고 돌봄을 구축을 통해서 도내 발달 장애인의 어떤 쉼터 역할을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지금 발달장애인 복지관이 도내 이미 운영 중인 다른 복지관들과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사실 그 도내에 이제 이 복지관이 이제 5군데가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이 있는데 사실 기사업 추진 복지 기관과의 어떤 서비스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제 건립이 되면 그에 따른 어떤 대안책을 만들 거고요. 네. 사실 그 발달 복지관을 건립하기 전에 이제 그 건축 계획 수립이라든가 설계 시 자문위원들을 이제 발달 단체라든가 건축사, 연구원, 행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설계에 반영을 했었고요. 또 향후에 이게 그 완공 전에는 그 부모 전문가 대상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그 논의 구조를 하게 되고요. 서귀포시에도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이제 저희들이 그 토지를 이제 올해 6월에 매입을 했고요. 작년 4월에는 그 용역을 타당성 용역 연구를 해서 그 용역 연구에 따른 그 TF팀에서 이제 새로운 어떤 프로그램 등을 이제 만들어내면 산남 지역에 있는 발달 장애인들도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특히 현재 그 제주 발달 장애인 복지관 건립 이 운영 추이를 보면서 이제 서귀포시에도 그 평생종합지원센터가 이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발달장애인 센터가 발달장애인들의 쉼터로서 좀 제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먼저 안서영 기자부터 짧게 해주시죠. 네, 그 장기간에 걸쳐서 벌어진 범죄가 이번 취재를 통해서 사실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방관 때문에 되풀이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는 재범이 되풀이되지 않게끔 행정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도내 발달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서 원래 그 도에서 한 250억 정도 이제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4천여 명의 발달 장애인이라 당사자나 이제 부모님들이 느끼는 체감하는 거는 좀 적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들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를 위한 시스템 재구조화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정 입장에서도 지원 체계에 대한 그 선택과 집중에 더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사실 발달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의 약자이면서도 사회 외면 속에서 도심 속에 떠들고 있었는데요. 오늘처럼 관심을 갖는 시간이 계속 이어진다면 발달장애인들이 양지로 한 발짝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과장님 그리고 안서영 기자 너무 고맙습니다.